누구세요?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나 식당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요? 역 근처에 몇 군데. 사실 제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서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 하는데 폰이 꺼져서 혹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쉬어갈 수 있을까요? 소파에서라도 괜찮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아들은 대학 다니느라 서울에 있고요. 아,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적응됐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선택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3세 도서관 사서 박지영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 남자의 등장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정의를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정이에요. 외로움이 우리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취약함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생이 참 묘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 버리는 순간이 있죠. 제 이야기는 그런 순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저녁이었죠. 도서관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집 안은 조용하기만 했죠.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53세 도서관 사서로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7년 전에 이혼했고 대학생 아들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공부하고 있었죠. 가끔 명절이나 방학 때 집에 오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강원도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 주택이에요. 도시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이었죠. 한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라 구석구석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정원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고 주방에는 오래된 가스레인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TV. 사람들은 말해요.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고. 하지만 자유로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날들이 많았어요. 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관계는 언제나 표면적이었죠. 이 책 언제 반납하면 되나요? 이 책 어디 있나요? 이런 대화들만 오갈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퇴근 후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따끈한 막걸리 한 병을 열었죠. 가을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한 잔은 꽤 로맨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해졌다는 이야기,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녁 9시 30분, 누군가 제 집 초인종을 누른 거죠. 처음에는 잘못 눌렀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계속해서 종소리가 울렸죠.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조심스럽게 현관문 앞까지 가서 다시 물었죠. 누구신가요?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 문을 열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키는 180cm 정도로 꽤 컸고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만 길을 잃었어요. 근처에 모텔을 찾고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요. 통화 한 통만 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의 눈빛이 왜인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맑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어딘가 지친 눈빛이었죠. 들어오세요. 전화 좀 쓰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왜인지 그가 불쌍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제 외로움이 그를 초대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에 흠뻑 젖은 그의 패딩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현관 옆 작은 수납장에서 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웃는 모습은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그에게 집 안거실에 있는 유선전화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선전화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놓고 있었죠. 그는 전화기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이 동네가 처음이라서요.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야 하는데 폰이 꺼져서 저는 그에게 제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가 인터넷으로 주변 모텔을 검색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 비 오는 밤에 그가 모텔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근처에 모텔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해도 걸어가기엔 너무 멀고 그가 폰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난감한 표정이 가득했죠. 혹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쉬어갈 수 있을까요? 소파에서라도 괜찮으니까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갈게요. 순간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를 집에 재우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저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교류에 대한 갈망이었을까요? 좋아요. 하지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셔야 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밤이 깊어갔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름이요. 저는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답했어요. 윤서준. 별로 특별한 느낌은 없는 평범한 이름이었죠. 혹시 뭐 드실래요? 간단한 라면이라도. 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문득 돌아보니 그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쳐다보자 그는 즉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잠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라면이 끓어올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라면 2그릇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라면을 받아들었어요. 우리는 TV를 보며 라면을 먹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혼자 사세요? 그가 문득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죠. 네, 이혼한 지 7년 정도 됐어요.
아들은 대학 다니느라 서울에 있고요. 아,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외롭냐고요? 매일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이 생활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가끔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적응됐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의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그에게 이부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잘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난 후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불렀어요. 저기, 박지영 씨. 저는 돌아봤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별 말씀을요. 잘 주무세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낯선 남자를 집에 재우는 건 무모한 일이었지만 왠지 그 사람에게서는 위험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거실을 지나가는데 그가 깨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죠. 안 주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살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 네. 잠이 잘 안 오네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공감이 갔어요. 저 역시 이혼 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가요? 가끔은 이대로 끝나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살아야죠. 내일은 더 나아질 테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래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한밤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 과거 이야기, 꿈 이야기.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다는 이야기,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이제 좀 주무세요. 아침이 다 됐네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이런 식으로 낯선 사람과 교감하는 것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행복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갔을 때 소파는 비어 있었고 이부자리는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어요. 그가 일찍 일어나 정리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윤서준 씨, 제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봤지만 그는 없었고 화장실도 비어 있었어요. 그가 정말로 일찍 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가방을 찾으려는데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제 소파 옆에 뒀던 가방인데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가방을 찾아다녔어요. 부엌, 현관, 화장실. 어디에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다는 것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지갑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갑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도 통장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서랍 속에 넣어뒀던 비상금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윤서준은 분명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을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좌절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을 때 젊은 경찰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또 그런 일이군요. 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그런 수법의 사기가 많아요. 특히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사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접근해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고 신뢰를 얻은 후에 돈과 귀중품을 훔쳐가는 수법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저 그의 타겟 중 하나였을 뿐. 그럼 제 돈은요? 제 물건들은요? 경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카드는 빠르게 처분하죠. 하지만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이름도 알고 아마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얼굴만으로는 CCTV나 다른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집에는 CCTV도 없었고 그가 남긴 지문이나 흔적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저 제 기억 속에만 그의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경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저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막이 저를 덮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 공간이 이제는 그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분노, 배신감, 자책.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왜 그런 낯선 남자를 집에 들였을까?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열었을까?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나 싶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배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날 밤 그와 나눈 대화들, 그의 거짓된 미소, 그의 가짜 인생 이야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노인분이 지역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죠. 이봐요, 사서 양반. 이거 혹시 본 적 있소? 신문을 건네받아 보니 연쇄 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 그였어요. 윤서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였죠. 기사를 급하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실제 이름은 장현우였고 40대가 아닌 35세였어요.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벌여왔다고 했죠. 비 오는 날이면 도움이 필요한 척 접근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신뢰를 얻은 뒤 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2년간 전국 각지에서 2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고 총 피해액은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가 붙잡힌 건 우연이었죠. 마지막 피해자의 집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려다 점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분노, 안도감,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괜찮소? 노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간신히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죠. 그날 퇴근 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또 그를 직접 만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왜 하필 나였는지, 그날 밤 나눈 대화는 모두 거짓이었는지.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이전에 신고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저도 그 사기꾼의 피해자라고 말했죠. 아, 예. 장현우라는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씨도 피해자로 기록해 두겠습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렵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구속 상태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결국 그날은 그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경찰서를 찾아갔고 결국 담당 형사의 도움으로 장현우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면회실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 남자가 맞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무표정하고 차가운 눈빛이었죠. 구치소 수감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저를.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왜? 하필 저였나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쉬운 타겟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쉬운 타겟. 그래요, 저는 쉬운 타겟이었어요. 외로움에 갇혀있던 누군가의 관심과 온기를 갈구하던 쉬운 타겟이었죠. 그날 밤, 우리가 나눈 대화들, 당신의 인생 이야기, 모두 거짓이었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진실이었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도 맞고요. 그걸로 이런 짓을 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에 답한 것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죠. 신문에 나온 것보다 더 많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은 많았지만 막상 그를 마주하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후회하나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때로는요. 특히 당신 같은 분을 만날 때는요. 무슨 뜻이죠? 진심으로 친절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속일 때는 가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의 대답을 듣는다고 해서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도 않았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를 직접 만나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빗소리, 그의 웃음소리, 우리가 나눈 대화들.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위로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어요. 외로움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 약함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니까요. 몇 달 뒤 장현우의 재판이 있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고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진술했죠. 결국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박지영 씨인가요? 네, 그런데요. 저도 장현우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신문 기사를 보고 재판에 왔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점차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이 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를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의 손길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죠. 외로움과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임이었어요. 도서관에서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강연을 기획했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었어요. 특히 독거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로움이 우리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가끔 집에 오곤 해요. 그때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에게도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 덕분인지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때로는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불쑥 찾아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장현우로부터 도둑 맞은 것은 돈과 물건만이 아니었어요. 신뢰, 안정감, 평온함, 그런 것들도 함께 잃었죠.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들도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 진짜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같은 것들을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집이 아닌 은행 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죠. 현관문과 창문에는 보안 시스템도 설치했고요. 세상이 위험하다고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요. 그날 밤
그를 집에 들이기로 한 선택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외로움이 저를 취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외로움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채우는 법을 배웠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진정한 연결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비가 내리는 밤이면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억은 저에게 경계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윤서준. 아니, 장현우가 저에게 남긴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가 있기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마주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피해자로 남기보다는 생존자로,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어요. 이제 53세 도서관 사서 박지영의 일상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가끔 불안함이 찾아오지만 그 불안함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얻었죠. 집 안에는 여전히 정막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정막을 채우는 것은 이제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책 읽는 소리, 글 쓰는 소리, 그리고 가끔은 친구들과의 웃음소리예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일어서서 걸어가고 있죠. 떠밀려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더 단단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비가 내리는 밤이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줘요. 세상에는 장현우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오늘도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비가 내리겠지만 그 비가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맑은 하늘을 여러분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